그 뱃속에 뭐가 들었든 내 알 바 아니야.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 낳는 건 내 손주가 아니라 원수 덩어리야. 시어머니가 만삭의 며느리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죽은 뒤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보증금을 모두 챙긴 후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텅 빈 집에 남은 것은 낡은 식탁 위 시커멓게 녹이 쓴 열쇠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몇 년 뒤 그 열쇠가 시어머니의 수갑을 채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석의 영정사진 앞에 놓인 국화꽃 향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긴 빈소 안방에서 박춘자가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박춘자의 손이 민석의 인감도장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수가 안방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박춘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보험 청구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뭘 하긴 뭘 해. 내 아들 뒷수습하는 거지. 너는 애가 눈치도 없이 여기까지 왜 기어들어와? 그건 민석 씨 인감 도장이잖아요. 죽은 사람 도장을 왜 어머니가 가져가세요?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내 아들 도장 내가 챙기겠다는데 내가 뭔 상관이야. 너한테는 인감 도장이 아니라 이 집 귀신도 아까운 사람이야. 박춘자가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쾅 내려놓으며 지수를 노려봤습니다. 지수의 시선이 서류 위에 찍힌 항공사 로고에 멈췄습니다. LA행 편도 항공권 3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비행기표예요? 3장이면 어머니하고 미진이하고. 그럼 나머지 1장은 누구 거예요? 제 건 없는 거예요? 박춘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내 자리가 여기 있을 것 같냐? 꿈도 야무지다 얘. 이건 우리 미진이 사위, 영식이 자리야. 3장 다 우리 진짜 식구들 거라고. 민석 씨 보낸 지가 언젠데. 장례도 안 끝났는데 미국을 가신다고요? 저를 이렇게 두고. 장례는 내일이면 끝이고 비행기는 모레야. 너랑 있으면 재수가 옴붙어서 아들 잡아먹은 살기라도 옮을까 무서우니 우리가 떠나야지 어쩌겠냐? 지수가 박춘자의 팔을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만삭의 배가 팽팽하게 당기며 지수의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 다음 달이면 애 나와요. 민석 씨도 없는데 저 혼자 이 몸으로 어떡하라고 그러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박춘자가 지수의 손을 걸레 치우듯 툭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사정이지. 누가 너더러 그렇게 궁상맞게 애배고 있으래. 나는 내 갈 길 가련다. 너는 내 팔자대로 살아.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미진이 빨간 스티커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미진은 지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안방 장롱에 빨간 딱지를 척척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가구에 딱지를 붙여? 어머, 새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우리 거 챙기는 거지, 뭐겠어. 미진이 화장대 서랍을 열어젖히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 있는 건 죄다 우리 오빠 돈으로 산 거야. 주인 없는 물건은 당연히 우리 엄마한테 오는 거고. 새언니는 몸만 왔으니까 몸만 나가면 되는 거야. 알겠어? 여기는 나하고 민석 씨가 피땀 흘려 같이 살던 집이야. 이 가구들도 우리가 결혼할 때 손발이 부르트게 일해서 같이 산 거라고.
미진이 빨간 딱지를 TV 옆면에 탁 붙이며 돌아섰습니다. 미진의 입꼬리가 비뚤어지며 올라갔습니다. 같이 샀으면 뭐해? 돈은 우리 오빠가 다 냈는데. 그리고 새언니, 괜히 힘 빼지 마. 하나 알려줄까? 이 집 담보로 이미 대출 꽉 채워서 돈 빌렸거든. 그러니까 여기 계속 버티고 있으면 곧 무시무시한 빚쟁이들이 들이닥칠 거야. 길바닥에서 망신당하기 싫으면 곱게 짐 싸서 나가라고. 지수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서류에는 이 집을 담보로 사채를 빌렸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지수가 박춘자에게 무릎을 팍 꿇으며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이러시면 천벌 받아요. 저 뱃속에 어머니 손주가 있어요. 민석 씨 핏줄이 있다고요. 박춘자가 지수의 만삭배를 벌레 보듯 내려다봤습니다. 박춘자의 눈에는 손주에 대한 온기 같은 것은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그 뱃속에 뭐가 들었든 내 알 바 아니야.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 낳는 게 무슨 손주야? 그건 원수 덩어리지. 이거 안 놓니? 박춘자가 지수의 어깨를 확 밀어버렸습니다. 만삭의 지수가 뒤로 비틀거리며 현관벽에 쿵 하고 등을 부딪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미진아, 전현 당장 내쫓아버려. 문 닫아. 미진이 지수를 현관 밖으로 거칠게 밀어내고 찰컥 소리와 함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잠금장치 누르는 소리가 복도에 차갑게 울렸습니다. 지수가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어머니. 안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삑삑거리며 변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의 주먹이 철문 위에서 힘없이 멈췄습니다. 그날 밤 비바람이 복도 창문 틈으로 사정없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아파트 복도 구석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만삭의 배를 두 팔로 꼭 감싸 안았습니다. 찬바람이 맨발 위로 훑고 지나갈 때마다 지수의 몸이 종이장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지수가 배 위에 이마를 대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삿짐 업체 직원들이 짐을 닥치는 대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춘자와 미진이 번쩍거리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지수가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요. 저 갈 곳이라도 마련해 주셔야죠. 박춘자가 선글라스를 코 위로 치켜 올리며 지수를 흘겨봤습니다. 비켜. 비행기 시간 늦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재수없게 아침부터 앞길을 막고 난리야. 미진이 캐리어를 지수 발등 옆으로 바짝 긁으며 쌩하니 지나갔습니다. 새언니, 여기서 질질 짜고 있지 말고 얼른 짐 싸서 나가. 꼴 보기 싫으니까 산부인과 가서 애나 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박춘자와 미진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박춘자가 이빨을 드러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식탁 위에 선물 하나 놔뒀으니까 그거 보고 고맙다는 인사나 해라. 하하. 엘리베이터 문이 매정하게 닫혔습니다. 지수는 닫힌 문 앞에 한참을 넋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도움으로 겨우 집 안에 들어선 지수가 멈춰 섰습니다. 커튼도, 소파도, TV도 숟가락 하나 남지 않은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행복했던 결혼사진 자리에는 휑한 목구멍만 뚫려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낡은 식탁뿐이었습니다. 식탁 정중앙에 시커멓게 녹이 쓴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꼬깃꼬깃한 메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잡아먹은 년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평생 그거 보면서 굶어 죽어라. 지수의 손에서 메모지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텅 빈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꺼이꺼이 소리 없는 울음이 지수의 메마른 어깨를 사정없이 뒤흔들었습니다. 한참을 짐승처럼 울던 지수의 눈에 현관 구석 쓰레기 더미 속에 버려진 낡은 원목함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돈 안 되는 잡동산이라며 발로 차버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지수가 기어가듯 다가가 원목함을 열었습니다. 민석의 낡은 손목 시계와 손때 묻은 만년필, 그리고 가죽 표지가 다 해진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 맨 뒷장에 갈색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죽은 민석의 필체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안 되는 나의 마지막 혈육과 비밀. 지수의 손가락이 떨리며 봉투 입구를 더듬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정성껏 그린 지도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충청도 어딘가 깊은 산골에 있는 외딴 폐창고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고, 지도 한쪽 구석에는 붉은색으로 열쇠 모양 도장이 쾅 찍혀 있었습니다. 지수가 식탁 위에 녹슨 열쇠를 가져와 지도 위에 도장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열쇠의 삐죽삐죽한 모양이 도장 문양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민석 씨, 당신이야? 당신이 남긴 거야? 지수가 녹슨 열쇠를 손바닥 안에 부서져라 꼭 쥐었습니다. 녹슬고 거친 쇠조각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지수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이틀 뒤 지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며 충청도 깡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덜컹거리는 길을 한참이나 걸어 들어가자 풀이 허리까지 사람 키만큼 자란 허름한 폐창고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철문에 커다란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수가 목에 걸어두었던 열쇠를 꺼내 구멍에 조심스레 밀어 넣었습니다. 끽, 끼익. 녹슬어서 안 돌아갈 것 같던 열쇠가 묵직하게 돌아갔습니다. 철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창고 안은 퀴퀴한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한쪽 벽면을 따라 방수포에 쌓인 커다란 상자들이 줄을 지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방수포를 확 걷어내자 누런 종이 뭉치들이 쏟아졌습니다. 수만 평의 땅 문서였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지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다음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작은 금고에는 빳빳한 종이 뭉치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민석이 시댁 식구들 몰래 매달 월급을 아끼고 아껴서 모아둔 거액의 채권 뭉치였습니다. 채권 맨 위에는 민석의 글씨가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이걸 보고 있다면 내가 내 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못난 남편 만나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해. 우리 아이랑 당신, 이 돈으로 부디 당당하게 살아줘. 사랑한다, 지수야. 지수가 메모를 가슴에 꽉 끌어안고 창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아지지 않는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석 씨, 나보고 어떡하라고.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떡하라고 이렇게 큰 걸 남겨뒀어. 지수의 울음소리가 텅 빈 창고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지수가 눈물을 훔치며 서류들을 다시 살폈습니다. 서류 맨 밑바닥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쪽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박춘자가 알지 못하는 나의 혈육. 그 옆에는 무슨 암호 같은 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직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 수 없었지만 그 쪽지를 소중히 접어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창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는 큼지막한 장독들이 보였습니다. 지수가 다가가 뚜껑을 열자 코끝을 찌르는 진하고 구수한 간장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100년도 넘게 묵은 시간장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누렇게 바란 낡은 공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외조부가 대대손손 내려온 비법을 적어둔 장 만들기 비법서였습니다. 지수가 창고 문 앞에 서서 지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지수의 한 손에는 녹슨 열쇠가, 다른 손에는 비법서가 꽉 들려 있었습니다. 지수가 배를 어루만지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준아, 걱정 마라. 엄마가 다 해낼 거야. 아빠가 우리 살 길 다 만들어놨어. 석 달 뒤 지수는 그 창고 근처 시골 보건소에서 홀로 핏덩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이를 지수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지수가 아이의 발갛고 예쁜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준아, 내 이름은 서준이야. 아빠가 하늘에서 지어준 이름이야. 지수는 그 녹슨 열쇠를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소중히 다뤄 펜던트 속에 넣고 목에 걸었습니다. 묵직한 열쇠의 무게가 가슴팍에 느껴졌습니다. 지수가 포대기에 아이를 단단히 엎고 비법서를 펼쳐들었습니다. 드디어 첫 장을 담그는 날이었습니다. 메주를 소금물에 정성껏 씻어 넣는 지수의 손길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지수가 장독 뚜껑을 꽉 덮으며 먼 하늘을 노려봤습니다. 기다려라, 박춘자. 내가 받은 피눈물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1년이 흘렀습니다. 충청도 시골 마을 재래시장 끝자락에 반찬 가게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도 없이 좌판 위에 반찬통만 늘어놓은 허름한 가게였습니다. 지수가 등에 업힌 서준이의 엉덩이를 토닥이며 반찬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자, 서준아. 오늘도 우리 힘내보자.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새벽 4시부터 담근 나물 반찬과 장아찌가 좌판 위에 줄을 지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는 생선 비린내와 고인 물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지수는 낮에는 좌판 앞에 쪼그리고 앉아 반찬을 팔았고 밤에는 서준이를 재운 뒤 창고 한켠에 마련한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외조부의 비법서를 펼쳐놓고 발효 온도와 숙성 기간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편 태평양 건너 미국 LA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춘자와 미지는 LA 교회의 2층짜리 하얀 저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전세금과 민석의 보험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샹들리에가 번쩍거렸고 미진의 방에는 비싼 가방들이 벽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진이 수영장 의자에 누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입술을 쭉 내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나 사진 잘 나왔지? 이것 봐. 완전 미국 사모님 같지 않아? 호호. 미진이 사진 아래에 글을 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구질구질한 과거는 이제 끝. 새 인생 시작. 미진이 올린 글 아래로 부럽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지수는 시장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을 먹다가 옆 테이블 손님의 휴대폰 화면에서 미진의 사진을 봤습니다. 젓가락을 쥔 지수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이고 국밥 국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속은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며칠 뒤 시장 식당 TV에서 뉴스 화면 속에 박춘자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를 곧게 올리고 번쩍이는 브로치를 단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고생하며 사업하다가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지금은 우리 교민들 돕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요. 다 하늘에 있는 우리 아들 덕분이죠.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성공 비결이 뭔가요? 성실함이죠. 그리고 우리 가족의 끈끈한 사랑. 죽은 아들이 엄마 고생하지 말라고 남겨준 유산으로 시작한 거라 아들 생각해서 더 열심히 살게 돼요. 호호. 지수의 손에서 숟가락이 댕강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식당 주인이 돌아봤지만 지수는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박춘자가 카메라를 향해 가식적인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주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아들 돈으로 호강하면서 아들 이름을 팔아? 박춘자,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날 밤 서준이를 재운 지수가 창고 서류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알아낸 박춘자의 미국 생활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박춘자가 밤마다 도박장에 드나들며 거액을 잃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가 보고서를 접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실컷 써라. 그 돈이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시장에서의 삶은 고되고 험난했습니다. 지수가 새벽에 가게 문을 열고 나오자 좌판 앞에 생선 대가리와 썩은 채소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외지인인 지수를 쫓아내려고 매일 밤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고약한 냄새야. 아줌마, 여기 좀 깨끗이 치워요. 장사하는 집 옆에서 이게 무슨 민폐야. 옆 가게 주인이 팔짱을 끼고 지수를 쏘아붙였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이고 맨손으로 쓰레기를 주워 담았습니다. 서준이가 등에서 배가 고픈지 칭얼거렸습니다. 서준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금방 치우고 맘마줄게. 미안해, 우리 아가. 일주일 뒤에는 가게 앞수도가 꽉 잠겨 있었습니다. 관리인에게 물으니 누군가 단수 요청을 넣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무거운 양동이를 들고 시장 끝 공용수도까지 수십 번을 오가며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그 즈음 지수의 단칸방 우편함에 노란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지수가 봉투를 뜯어 읽다가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시댁에 맡겼던 인감도장으로 수억 원의 사채 빚이 지수 이름으로 빌려져 있었습니다. 박춘자가 미국으로 도망가기 전에 지수의 도장을 몰래 찍어둔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 험악하게 생긴 사채업자 3명이 지수의 단칸방 문을 발로 콱콱 걷어찼습니다. 어이, 한지수. 돈 갚을 생각 있어, 없어? 우리도 바쁜 사람들이야. 지수가 자지러지게 우는 서준이를 등 뒤로 감싸며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 돈 빌린 적 없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제 도장을 훔쳐서 빌린 거라고요.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고 도장 찍혀 있으면 내 빚이지 누구 빚이야. 이 여편네가 누굴 바보로 아나. 덩치 큰 사내가 밥솥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밥솥 뚜껑이 벽에 부딪혀 박살이 났습니다. 다른 사내가 싱크대 위 컵들을 팔로 훑어 바닥에 깨뜨렸습니다. 세 번째 사내가 대야에 담긴 차가운 물을 지수의 얼굴에 확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 좀 먹고 정신 차려. 다음 주까지 이자 안 가져오면 그땐 내 애새끼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차가운 물이 지수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수가 젖은 얼굴로 서준이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서준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울지 마, 내 새끼. 사채업자들이 나간 뒤 지수는 부서진 살림 사이에 주저앉아 박춘자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춘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제 이름으로 사채 빌리신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고요. 박춘자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깔깔깔. 야, 너 참 뻔뻔하다.
내가 내 아들 죽여놓고 그동안 밥 얻어먹고 살았으면 그 정도는 몸으로 때워야지. 그게 다 내 엿보야, 이년아. 어머니, 서준이는 어머니 손주잖아요. 손주가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집을 부수는데 어떻게 그러세요? 손주? 야, 아들 잡아먹은 살인마년이 낳은 게 무슨 손주야? 내 아들 귀신이 노하겠다. 다시는 전화질하지 마라.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지수가 꺼진 화면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사채업자들이 다시 올까봐 지수는 서준이를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 없는 신세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서준이를 무릎에 눕히고 겉옷을 벗어 아이를 덮어주었습니다. 서준아, 아빠가 보고 싶다. 그치? 며칠 뒤 지수의 반찬 가게에 벌레가 나왔다는 흉측한 글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사진까지 조작된 글이었습니다. 꺼봐, 저 집 아줌마 수상하다 했어. 외지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벌레 나온 집 반찬을 누가 먹어? 재수 없어. 시장 상인들이 지수 옆을 지나가며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지수가 반찬통을 하나하나 열어 확인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수가 인터넷 사진을 자세히 보니 반찬통 모양이 자기 가게 것과 달랐습니다. 경쟁업체 사장이 건달들과 짜고 지수를 쫓아내려고 꾸민 수작이었습니다. 지수는 오염됐을지 모를 식재료를 전부 길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아까운 김치와 나물이 아스팔트 위에 쏟아지는 걸 보며 지수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장독안의 시간장 원액만은 품에 꼭 안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이것만은 안 돼. 이건 민석 씨가 남겨준 내 목숨줄이야. 다음 날 새벽 지수는 시장 뒷골목 쓰레기장으로 갔습니다. 상인들이 시들어서 버린 무청과 배추 겉잎을 자루에 담았습니다. 누렇게 시든 잎을 하나하나 손질했습니다. 지수가 버려진 채소를 소금물에 절이고 외조부의 비법으로 정성껏 숙성시켜 새로운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름은 우거지장이다. 지수가 맛을 보니 버려진 재료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구수한 맛이 났습니다. 좌판 위에 다시 반찬통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안 사가더니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맛을 보더니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고, 이 집 댁, 이거 손맛이 보통이 아니네. 얘들아, 여기 좀 와봐. 이 우거지장 진짜 진국이다. 입소문은 무서웠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서울에서까지 차를 타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여기가 그 소문난 우거지장 집이에요? 10통만 줘요.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가게가 다시 살아나자 어느 날 아침 낯선 남자들이 나타나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무허가 건물이라 당장 철거해야 합니다. 내일까지 짐 빼세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 시장관리구역이라 정식으로 허가받은 곳인데.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말대꾸하지 말고 비워요. 다음 날 아침 커다란 포클레인이 시장 골목으로 굉음을 내며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가게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서준이를 등에 업은 채였습니다. 지수가 시퍼런 포클레인 삼날 앞에 대자로 섰습니다. 아줌마, 비켜. 위험해. 지수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나하고 내 아들 목숨줄이야. 우리 모자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못 나가. 밀어버리려면 나부터 밀어버려. 이 나쁜 놈들아. 시장 상인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지수의 등에 업힌 서준이가 엄마 목을 꼭 안고 울먹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이 기막힌 광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없고 포클레인 앞에 선 젊은 엄마의 영상은 순식간에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저 엄마 좀 도와주세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사람들의 응원에 철거는 일단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알았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저 괴물 같은 시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지수는 연구실 책상 앞에 앉아 한 남자의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강진혁, 식품 전문 투자가.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사업계획서 첫 장에 글씨를 적었습니다. 녹슨 열쇠. 지수가 목에 걸린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거친 열쇠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석 씨, 나한테 용기를 줘.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할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꼭 쥐고 서울 강남의 으리으리한 빌딩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안내 데스크 위에는 강진혁 투자 컨설팅이라는 번쩍이는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지수 씨 되시나요? 강 대표님이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비서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사무실 안에는 강진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대신 온갖 반찬병들이 줄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아주 잘 읽었습니다. 특히 그 우거지장 맛이 기가 막히더군요. 발효식품 쪽은 저도 평소에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수가 진혁의 손등에 박힌 힘줄을 보며 가볍게 악수했습니다. 지수의 손바닥에는 시장 바닥에서 구른 굳은 살이 딱딱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강 대표님, 제가 한 가지 꼭 부탁드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니요? 말씀해 보시죠. 저는 세상에 제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름도 가짜를 쓸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강 대표님이 이 브랜드의 주인인 것처럼 나서주셔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진혁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지수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대체 이유가 뭡니까? 장사를 하겠다는 분이 왜 숨으려고 하시는 거죠? 말 못할 속사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저를 믿어달라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네요. 진혁이 지수의 눈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지수의 눈에는 도끼와 절박함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 2명이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김민석 씨 아시나요?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민석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나, 민석 씨를 어떻게, 강 대표님이 어떻게 민석 씨를 아시는 거예요? 진혁이 한숨을 내쉬며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12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사업에 망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한강 다리 난간에 올라섰던 적이 있어요. 그때 지나가던 청년 하나가 제 허리춤을 꽉 잡고 끌어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민석 씨였습니다. 지수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퇴원하는 날까지 매일 찾아와서 따뜻한 국밥을 사줬어요. 형님, 죽지 말고 사줘. 살다 보면 볕들 날 안 오겠소? 하면서 웃던 그 얼굴을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진혁이 사진을 지수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한지수 씨, 당신이 민석 씨 아내라는 거 사실 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포클레인 앞에 자식 없고 서 계시던 그 영상 제가 수백 번도 넘게 봤거든요. 지수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서류 뭉치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와드려야죠. 아니, 이건 제 도리입니다. 민석 씨한테 진 목숨빚, 이제야 갚을 기회가 왔네요. 그로부터 2달 뒤 녹슨 열쇠라는 이름의 발효식품 브랜드가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진혁이 얼굴마담으로 나서고 지수는 정체를 숨긴 채 맛을 책임지는 수석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한편 미국 LA에서 호강하던 박춘자의 팔자는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도박판을 전전하다가 그 많던 아들 보험금을 다 날려버리고 살던 집에는 시뻘건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때 미진이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이리 와봐. 대박이야. TV 화면에는 한국에서 난리가 났다는 녹슨 열쇠 식품 브랜드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나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맛의 비결은 바로 100년 된 시간장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 비법이죠. 박춘자가 TV 화면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100년 된 시간장? 야, 저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냐? 미진이 휴대폰을 두드리더니 입을 딱 벌렸습니다. 엄마, 이 회사 가치가 벌써 수백억이래. 투자하고 싶어서 난리래. 박춘자의 눈이 욕심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자리에 앉더니 다리를 꼬았습니다. 야, 미진아. 짐 싸라. 우리 한국 가야겠다. 갑자기 왜? 엄마, 우리 한국 가면 빚쟁이들이 가만 안 둘 텐데? 이 바보야. 저 비법 장인이 누군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잖아. 내가 가서 그 비법 우리 집안 거다. 내가 그 집안 어른이다 하고 우기면 누가 아니라고 하겠어? 일단 가서 저 돈다발부터 챙겨야지. 박춘자와 미진은 서둘러 짐을 챙겨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박춘자는 번쩍이는 모피 코트를 걸치고 진혁의 사무실로 쳐들어갔습니다. 내가 바로 녹슨 열쇠 비법을 가진 원조 가문 사람이에요. 강 대표 만나게 해줘요. 진혁이 회의실에서 박춘자를 맞았습니다. 박춘자가 뻔뻔스럽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장을 담그던 명문가예요. 그 시간장 비법 원래 우리 가문 거라고요. 대표님이 어디서 우리 비법을 주워 들으셨나 본데 좋게 말할 때 투자 지분 좀 나눠주시지? 진혁이 팔짱을 끼고 박춘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벽에 달린 CCTV가 빨간 불을 깜빡이며 그 추악한 얼굴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증거가 있다면 검토해보죠. 증거? 내 얼굴이 증거지. 일단 투자 계약부터 합시다. 돈은 내가 넉넉히 가져왔으니까. 그날 저녁 진혁이 보내준 영상을 확인한 지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에서 거짓말을 해대며 웃고 있는 박춘자의 입술. 지수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드디어 나타나셨네. 기다렸어, 박춘자. 지수가 노트북을 닫으며 차갑게 응조렸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내가 직접 지옥으로 밀어 넣어줄게.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수가 일하던 시장 가게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좌판을 집어삼키고 천장을 태웠습니다. 불길을 보고 달려온 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유품함? 민석 씨 유품함이 안에 있어. 지수가 물불 가리지 않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매운 연기가 목구멍을 찌르고 살이 타는 듯한 열기가 덮쳤습니다. 지수는 바닥을 기어서 선반 아래 숨겨두었던 민석의 낡은 나무 상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자가 바닥에 부딪히며 밑판이 툭 하고 열리더니 작은 기계 하나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지수가 그것을 낚아채듯 쥐고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얼굴은 그을음 범벅이고 팔뚝에는 시뻘건 화상을 입은 채였습니다. 지수는 타들어가는 가게를 등지고 앉아 손에 쥔 작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 치지직. 잡음 섞인 소리 사이로 잊을 수 없는 박춘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브레이크 좀 손봐놔. 그냥 사고 난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 돼. 그 차 타고 출근하면 다 끝나는 거야. 어머니, 그러다가 진짜 사람 죽으면 어떡해요? 죽어야지. 그래야 보험금을 타지. 안 죽고 버티면 어쩔 건데. 녹음기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지수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숨조차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민석 씨, 민석 씨. 지수가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시어머니 손에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창자가 끊어지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 내 남편을, 자기 아들을. 지수의 처절한 통곡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다음 날 진혁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지수는 넋이 나간 얼굴로 진혁에게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녹음을 확인한 진혁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지수 씨, 이럴 수가.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악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인간은 사람이 아니에요. 악마예요. 우리 서준이 아빠를 저 여자가 죽였다고요. 그날 오후 설상가상으로 박춘자가 매수한 상인회장이 경찰서에 가서 허위 자백을 했습니다. 지수가 보험금을 타려고 자기 가게에 불을 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지수의 거처로 들이닥쳤습니다. 한지수 씨, 방화 혐의로 체포합니다. 진혁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당장 물러나세요.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비키세요. 진혁이 지수의 팔을 잡고 뒷문으로 밀었습니다. 지수 씨, 일단 피하세요.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겠습니다. 서준이를 생각하셔야죠. 지수는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진흙탕에 몸을 숨긴 지수가 펜던트를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박춘자, 똑똑히 봐라. 이제 내가 내 목숨줄을 쥐고 흔들어 줄 테니까. 그 시각 지수의 집을 뒤지던 박춘자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뭐야? 인연이 애를 낳았어? 살아있었단 말이지. 박춘자가 미진에게 전화를 걸어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미진아, 그년 살아있다. 애새끼도 낳았어. 당장 그 애부터 찾아내. 숨통을 끊어버려야 우리가 산다. 알겠니? 강원도 산골 연구소에서의 은신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지수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지수의 모습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 귀 아래로 단정하게 내려왔고 검은 테 안경이 얼굴의 인상을 싹 바꿔놓았습니다. 진혁이 보내준 스타일리스트가 지수의 옷장을 채웠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입던 때자국 묻은 고무 앞치마 대신 아주 점잖고 비싸 보이는 감색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수가 거울 속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한지수가 아니야. 나는 이제 제이한이다. 박춘자,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볼 경영자가 될 거야. 서준이가 방문 틈으로 얼굴을 쏙 내밀었습니다. 엄마, 예쁜 옷 입고 어디가? 지수가 얼른 무릎을 꿇고 서준이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우리 서준이 일어났어? 엄마가 이제 돈 벌러 가야지. 우리 서준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려고. 조금만 기다리면 진혁 아저씨가 와서 서준이랑 놀아줄 거야. 와, 진혁 아저씨 좋다. 아저씨가 어제 종이 비행기 이만큼 접어줬어. 지수가 까르르 웃는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마에 쪽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초롱초롱한 서준이의 눈매가 죽은 민석을 어찌나 쏙 뺐다 박았는지
지수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습니다. 지수가 일어서며 목걸이 펜던트를 정장 안쪽으로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남편의 유산인 충청도 땅 위에 공사가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수만 평의 벌판에 거대한 크레인이 올라가고 콘크리트 바닥이 깔렸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발효식품 공장이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혁이 현장을 다니며 꼼꼼히 점검하고 지수는 연구소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모든 것을 지휘했습니다. 지수 씨, 아니 제2한 고문님, 공장은 이제 다 됐습니다. 3달이면 기계 다 돌아가요. 벌써부터 외국 놈들이 물건 달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해외 바이어들은 강 대표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제 이름은 절대로 입 밖에 내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걱정 마세요. 입에 지퍼 딱 채웠습니다. 아, 참. 기가 막힌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진혁이 서류를 화면에 바짝 들이댔습니다. 프랑스에서 요리 제일 잘한다는 그 미슐랭인가 뭔가 하는 양반들 셋이 우리 된장을 먹어보더니 무릎을 탁 쳤답니다. 자기네 식당 요리에 쓰겠다고 정식으로 계약하자고 난리가 났어요. 지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요. 박춘자가 이 소식을 들으면 배가 아파서 뒤집어지겠네요. 공장이 완공되고 첫 제품이 나간 날 녹슨 열쇠 된장과 간장은 유럽 셰프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잡지에는 하늘이 내린 소스라는 극찬이 실렸고 주문은 매주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한편 서울로 기어들어온 박춘자는 녹슨 열쇠가 돈방석에 앉았다는 소식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미진이 호텔방에서 컴퓨터를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엄마, 이 회사 가치가 벌써 1,000억이 넘었대. 여기 투자만 하면 우리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수 있어. 박춘자가 돋보기를 치켜 쓰고 화면을 뚫어지게 들여다봤습니다. 강진혁? 그때 나 만난 그 잘생긴 대표놈 맞지? 야, 저게 다 돈이라니. 응. 근데 저번에 그 사람이 우리 보고 비법 증거 가져오라고 했잖아. 어떻게? 우린 아무것도 없는데. 박춘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증거가 무슨 소용이야.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데. 저 회사 주식을 사버리면 그게 내 거지 누구 거야? 안 그러냐? 돈이 어딨어, 엄마. 우리 지금 도박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박춘자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아, 사채를 더 끌었으면 되지. 저 회사 주인만 되면 그깟 빚은 껌값이야.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린 평생 거렁뱅이야. 박춘자는 물불 가리지 않고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도박 자금까지 몽땅 녹슨 열쇠 주식을 사는데 쏟아부었습니다. 지수는 진혁을 통해 박춘자가 걸려들도록 살살 미끼를 던졌습니다. 비밀리에 파는 주식이라며 박춘자가 홀랑 속아 넘어갈 구멍을 일부러 만들어준 것입니다. 지수 씨, 박춘자가 완전히 물었습니다. 자기 전 재산에 사채까지 얹어서 지분을 사들이고 있어요. 벌써 50억이나 넣었습니다. 더 사게 내버려 두세요. 제 살 깎아먹는 줄도 모르고 좋다고 달려드네요. 조만간 그 주식이 휴지 조각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참 궁금하네요. 진혁이 수화기 너머에서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지수 씨, 이 복수가 다 끝나면 그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수가 창밖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서준이가 나뭇가지를 주워 땅바닥에 아빠 얼굴을 그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서준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냥 평범하게 아빠 목까지 사랑해주면서 살고 싶어요. 저녁이 되면 진혁이 산골 연구소로 찾아왔습니다. 서준이에게 종이 비행기를 이만큼 접어주고
기억 니은 글자도 가르쳐주며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아저씨, 더 빨리 나 잡아봐라. 허허, 이 녀석? 이제 제법 묵직해졌네. 지수가 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보는데 서준이의 저렇게 환한 웃음소리는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지수의 입가에도 참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가 잠든 밤 지수와 진혁은 옥상에 앉아 쏟아지는 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서준이가 저를 보고 하다가 멈추더라고요. 아마 아빠라고 부르려다가 참은 모양입니다. 지수가 깜짝 놀라 진혁을 쳐다봤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아빠라는 자리가 늘 비어 있으니까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진혁이 진지한 눈빛으로 지수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지수 씨, 제가 그 자리를 채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진심입니다. 강 대표님, 지금은 복수 생각뿐이라 대답하기가 참 어렵네요. 괜찮습니다. 지수 씨 마음 열릴 때까지 100년이고 1000년이고 기다릴게요. 지수가 고개를 돌려 밤하늘을 보며 아주 작게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지수가 웃어본 게 대체 몇 년 만인지 몰랐습니다. 그 시각 미국에서 가져온 돈을 몽땅 쏟아부은 박춘자와 미진은 서울 강남의 제일 비싼 호텔방에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미진아, 이것 봐라. 이 종이 쪼가리가 다 돈이야. 우리 곧 수천억 부자 된다. 엄마, 나 그럼 벤츠 새 차 사도 돼? 빨간색으로. 사고 말고. 돈이 썩어날 텐데 뭐가 걱정이냐? 박춘자가 호텔 창밖 서울 야경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지수는 신문사 기자를 만나 박춘자의 목을 죄 소문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녹슨 열쇠 주인이 원래 시댁에서 쫓겨난 며느리라는 소문을 살짝만 내주세요. 확실한 거 아니라고 루머라고만 하셔도 됩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박춘자는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녹슨 열쇠 주인이 버림받은 며느리? 이게 뭔 소리야? 야, 미진아. 설마 그년 살아있는 거 아니야? 엄마 죽었다며. 내가 확인해 볼게. 박춘자는 씩씩거리며 녹슨 열쇠 본사로 쳐들어갔습니다. 비서를 밀치고 회의실 문을 쾅 열었더니 그곳엔 진혁과 함께 웬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아주 깐깐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바로 변장한 지수였습니다. 여기 대가리가 누구야? 인터넷에 떠도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문 누가 낸 거야? 진혁이 차갑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춘자 씨, 예의를 좀 지키시죠. 이분은 우리 회사 수석 고문이신 제이한 선생님입니다. 박춘자가 지수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류를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네요. 루머 따위에 신경 쓸 시간에 투자금 관리나 잘하시죠. 박춘자는 지수의 목소리가 낯익은 듯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워낙 겉모습이 달라진 데다 지수가 너무나 당당하게 나오니 감히 의심을 못했습니다. 내 돈에 흠집 나기만 해봐. 가만 안 둘 테니까. 박춘자가 나가고 나서야 지수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이 얼른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지수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쥐새끼가 덫에 발을 들였으니 꽉 조여야죠. 상장 기념 파티 날짜가 잡혔습니다. 바로 죽은 민석의 기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수는 박춘자와 미진에게 제일 좋은 VIP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파티 전날 밤 지수는 대기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안경을 벗고 가발을 벗자 원래의 지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목걸이 속 녹슨 열쇠를 꺼내 입을 맞췄습니다. 민석 씨, 내일이야. 당신 눈물 내가 다 닦아줄게.
진혁이 들어와 지수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수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일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나게 해줄게요. 거울 속에는 시장 바닥에서 눈물 젖은 우거지를 팔던 여자가 아니라 복수의 칼날을 품은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 앞에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붉은 카펫이 로비에서 연회장 입구까지 길게 깔려 있었고 멋지게 차려입은 직원들이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연회장 안은 번쩍이는 샹들리에 불빛이 와인잔에 부서져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무대 위 커다란 화면에는 녹슨 열쇠, 상장 기념 파티라는 글자가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박춘자와 미진이 기세등등하게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박춘자는 금실로 술을 놓은 검은 드레스를 입고 어깨를 쫙 폈으며 미진은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입고 콧대를 높였습니다. 미진아, 이것 봐라. 여기 앉은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다. 우리가 이 상석에 앉았다는 건 이제 우리도 귀부인이 됐다는 소리야. 호호. 박춘자가 의자에 앉으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미진도 와인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엄마. 이제 우리 무시하던 사람들 다 죽었어. 우리도 이제 저 사람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야. 박춘자가 가방 속 지분 증서를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파티 끝나면 저 강진혁 대표한테 이사회 자리 하나 내놓으라고 할 거다. 내 돈 50억이 들어갔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냐? 드디어 연회장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로 조명 하나가 켜졌습니다. 강진혁 대표가 단상에 오르자 박수 소리가 천장을 찔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녹슨 열쇠가 여기까지 온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 모든 맛의 비법을 가진 진짜 주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연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무대 뒤 커튼이 천천히 열리며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빼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아주 기품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조명이 여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귀빈석에 앉아있던 박춘자의 손에서 와인잔이 댕강 떨어졌습니다. 챙그랑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보 위로 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엄마, 저 사람, 저거 지수 아니야? 죽었다던 한지수. 미진이 자지러지게 놀라며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박춘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무대 중앙에 선 지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단하고 서슬퍼랬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0년 전 텅 빈 식탁 위에 녹슨 열쇠 하나만 남겨진 채 길바닥으로 쫓겨났던 며느리 한지수입니다. 연회장이 벌집을 쑤신 듯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불빛이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박춘자가 테이블 모서리를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이 독한 년, 살아있었어? 내까짓게 감히 살아있었단 말이냐?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시어머니 박춘자 씨는 만삭이었던 저를 비오는 밤에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제 남편의 전세금과 보험금을 몽땅 들고 미국으로 도망가면서 제게 비웃음 섞인 녹슨 열쇠 하나를 던져주었죠. 그 열쇠가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끌고 왔습니다. 지수가 목걸이 펜던트에서 녹슨 열쇠를 꺼내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열쇠 위로 쏟아졌습니다. 자, 이제 똑똑히 보십시오. 저들이 숨겨온 추악한 진실을.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거대한 화면에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10년 전
박춘자와 미진이 만삭의 지수를 복도로 밀치고 문을 쾅 잠그는 블랙박스 화면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세상에 저럴 수가, 천벌 받을 인간들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박춘자의 목소리가 연회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브레이크를 손봐나. 그냥 사고 난 것처럼 보이게 하면 돼. 죽어야 보험금을 탈 거 아니냐. 연회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수백 명의 눈동자가 귀빈석에 앉은 박춘자를 향해 꽂혔습니다. 박춘자가 미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짜야. 이거 다 조작이라고. 전현이 나를 죽이려고 가짜를 만든 거야. 기자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 박춘자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아들 죽이고 보험금 타낸 게 사실입니까? 사람 죽여놓고 며느리까지 내쫓은 겁니까? 박춘자가 카메라를 밀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비켜. 이거 안 나? 다 거짓말이야. 지수가 무대 아래로 내려와 박춘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박춘자가 전 재산을 털어 샀던 지분 증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50억 주고 사셨죠? 이거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법적 효력 하나도 없는 종이 쪼가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제 덫에 걸려든 거예요. 지수가 증서를 박춘자 눈앞에서 지지직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루가 박춘자의 머리 위로 눈처럼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50억이, 내 돈 50억이 가짜라고? 박춘자의 몸이 종이장처럼 흔들릴 때 연회장 문이 벌컥 열리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미진 씨,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진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찰칵 채워졌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나가기 싫어. 딸이 끌려가는 걸 보면서도 박춘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수가 박춘자 앞에 무릎을 낮추고 눈을 맞췄습니다. 어머니, 이 열쇠 기억하시죠? 당신이 나 굶어 죽으라고 던져준 녹슨 열쇠. 이제 이 열쇠가 당신의 감옥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경찰들이 다가와 박춘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춘자 씨 살인 교사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춘자가 바닥에 엎어져 지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빌게, 응? 지수가 매정하게 발을 뺐습니다. 박춘자의 손이 허공에서 허우적댔습니다.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 모든 광경은 전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서준이의 손을 잡고 남편 민석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민석 씨, 이제 다 끝났어. 당신 억울한 거 내가 온 세상에 다 알렸어. 이제 편히 쉬어. 지수가 서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서준이가 작은 손으로 묘비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엄마 울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요. 지수는 시댁 식구들이 살던 아파트를 몽땅 사들여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사람들을 위한 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와 진혁, 서준이는 셋이서 오붓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진혁이 지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수 씨, 이제는 내 곁에서 편히 쉬어요. 내가 당신과 서준이의 평생 울타리가 되어줄게요. 지수가 진혁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유치원을 다녀온 서준이가 신발을 벗다 말고 엄마 하더니 그대로 픽 쓰러졌습니다. 서준아, 정신 차려. 얘가 왜 이래? 병원으로 달려간 지수에게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아이가 희귀 혈액암입니다. 당장 골수를 이식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친척 중에 기증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지수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혈육이라곤 감옥에 갇힌 박춘자와 미진뿐인데 지수는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또 저 인간들에게 고개를 숙이게 만드십니까? 교도소 면회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천장에서 지직거리며 희미한 빛을 내리쏟았습니다. 철창 너머 플라스틱 의자에 박춘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박춘자의 얼굴은 한 달 사이에 10살은 더 늙어 쭈글쭈글했습니다. 볼은 움푹 꺼졌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박춘자가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춘자의 입꼬리가 뱀처럼 스르르 올라갔습니다. 어머, 우리 잘나신 며느님께서 여기까지 웬일이셔? 나 죽었나 확인하러 왔니? 지수가 떨리는 몸을 겨우 추스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덜덜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쥐어짰습니다. 어머니, 서준이가 아파요. 서준이? 아, 그 아들놈 이름이 서준이야?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희귀 혈액암이래요. 당장 골수를 이식하지 않으면 우리 서준이 죽는데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니. 박춘자가 고개를 까딱거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어머니 혈육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골수가 맞으면 이식할 수 있어요. 제발 우리 서준이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어머니. 지수가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쿵소리가 나게 박으며 조아렸습니다. 며칠 전까지 수천억 기업의 주인으로 세상 화려하게 빛나던 여자가 지금 교도소 차가운 바닥에서 원수 같은 시어머니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박춘자가 의자에 몸을 푹 기대며 천장을 보고 낄낄거렸습니다. 골수를 달라? 그래, 내가 줄 수도 있지. 내 몸째서 주는 건데 공짜는 안 된다. 알지? 지수가 희망을 품고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뭐든 다 드릴게요. 내 회사 지분, 그거 몽땅 내 이름으로 넘겨라. 단 한 주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지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서준이는 어머니 손주잖아요. 죽은 민석 씨의 유일한 핏줄이란 말이에요. 손주? 내 아들 잡아먹은 살인마년이 낳은 게 무슨 손주야? 그 애새끼가 죽어야 내 아들 복수가 끝나는 거다. 싫으면 당장 꺼져. 박춘자가 철창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지수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맺혔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을 나서려는데 박춘자의 악마 같은 목소리가 뒤통수에 꽂혔습니다. 잘 생각해라. 애숨 넘어가는 거 순식간이다. 그날 저녁 진혁이 급하게 지수를 찾아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지수 씨, 이것 좀 보세요. 박춘자가 예전에 미국에서 성형수술을 하도 많이 해서 골수 기증이 아예 안 되는 몸이랍니다. 이미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록이 있어요. 지수가 서류를 집어들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나를 가지고 논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서준이 목숨을 가지고? 지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수의 회사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독극물을 넣었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불매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수가 회사 정문을 나서자 분노한 사람들이 계란과 밀가루를 던졌습니다. 이 독한 년아, 우리 애들한테 독을 먹여? 당장 장사 때려치워. 머리에 하얀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노란 계란 파편이 정장에 묻은 채 지수는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수는 자기 꼴보다 병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헐떡이는 서준이 걱정뿐이었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어떻게든 길을 찾을게. 병원 복도에서 의사가 지수를 불렀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아이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입니다. 그 안에 기증자를 못 찾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절망 속에 남편 민석의 유품함을 열어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편지 맨 구석탱이에 보이지 않던 아주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수야, 내가 대학 때 너무 힘들어서 정자 기증을 한 적이 있어. 혹시라도 우리 가문에 큰일이 생기면 그게 마지막 희망이 될지도 몰라. 지수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석이 죽어서도 아들을 살릴 길을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즉시 진혁에게 전화를 걸어 그 아이를 찾아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시각 교도소에 있던 박춘자는 꾀병을 부려 외부 병원으로 실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매수해둔 깡패들의 도움을 받아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박춘자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애새끼가 살아있는 한 지수 그녀는 다시 일어설 거야. 내가 가서 직접 숨통을 끊어버려야지. 다음 날 오후 청소부 옷을 훔쳐 입은 박춘자가 서준이의 병실로 잠입했습니다. 지수가 병실에 도착했을 때 청소부 차림의 여자가 서준이의 산소호흡기 줄을 만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뒷모습, 저 살기 어린 눈빛, 서준이한테서 손대. 이 악마 같은 년아. 지수가 몸을 날려 박춘자를 막아섰습니다. 박춘자가 청소 카트에서 쇠파이프를 꺼내 지수의 머리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년아,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비켜. 지수는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서준이의 침대를 두 팔로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서준이 절대로 못 건드려. 나를 죽이고 가. 박춘자가 다시 파이프를 내리치려는 순간 진혁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춘자는 그 자리에서 제압당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거 나. 전연하고 애새끼 다 죽여버릴 거야.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지수의 머리를 진혁이 받쳐들었습니다. 지수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강 대표님, 기증자 찾았나요? 진혁이 눈물을 흘리며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찾았습니다. 민석 씨의 혈육을 찾았어요. 이제 서준이 살 수 있습니다. 지수는 그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안심한 듯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진혁이 찾아낸 아이는 민우라는 이름의 10살 소년이었습니다. 민우의 부모님은 민석의 사연을 듣고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 민우가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민석 씨가 남긴 선한 씨앗이니까요. 수술날 아침 이마에 붕대를 감은 지수가 서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아,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하늘에서 사람을 보내주셨어. 자고 일어나면 이제 안 아플 거야. 서준이가 힘겹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지수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민석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술실 위 빨간 불이 켜진 지 벌써 6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수술실 앞 딱딱한 의자에서 단 한 번도 엉덩이를 떼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감은 붕대 사이로 피가 배어나와 갈색으로 말라붙었지만 지수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두 손을 꼭 맞잡고 눈이 짓무르도록 수술실 문만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진혁이 따뜻한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지수 씨, 물이라도 한 모금 마셔요. 그러다 당신이 먼저 쓰러지겠어. 지수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서준이가 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있는데 엄마인 내가 어떻게 목구멍으로 물을 넘겨요. 못 마셔요, 저는. 진혁은 말없이 지수의 곁을 지켰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붉은 노을이 졌다가 이내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수술실의 빨간 불이 툭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술복 차림의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의사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술 아주 잘 끝났습니다. 골수가 제 집을 찾은 것처럼 아주 잘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소리에 지수의 몸이 종이장처럼 흔들렸습니다. 의자에서 주르르 미끄러진 지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에야 목구멍 깊은 곳에서 꺽꺽거리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수는 진혁의 팔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복도 가득 지수의 한 맺힌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서준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도 서준이의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스스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네. 우리 서준이가 살아났어. 민석 씨, 우리 아들이 살았어. 지수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서준이가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지수가 서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졸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서준아, 서준아, 엄마 보여? 서준이가 천천히 엄마를 보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엄마, 배고파. 밥 줘. 그 말에 지수가 웃다가 울다가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강아지, 엄마가 맛있는 거 다 해줄게. 뭐 먹고 싶어? 말만 해. 엄마가 끓여준 구수한 된장찌개 먹고 싶어? 알았어. 내 새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서 대령할게. 그날 오후 진혁이 범인을 잡았다며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춘자가 감옥 안에서도 깡패들을 시켜 우리 공장 연구원에게 돈을 찔러주고 독극물을 넣게 한 증거가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 고약한 인간들, 감옥에서도 이런 짓을 해? 지수의 서슬 펄언 결단으로 영상이 공개되자 온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지수를 욕하던 사람들은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회사 앞에는 지수를 응원하는 화환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서준이가 태어나던 날 지수는 서준이를 데리고 민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민석의 피를 나눈 민우가 마당으로 뛰어나오며 반겼습니다. 형아, 나 이제 하나도 안 아파. 나 봐라. 두 아이가 마당에서 강아지랑 뛰어노는 걸 보며 지수는 민우 부모님 앞에 무릎을 팍 꿇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어떻게 갚아야 할지. 민우 아버지가 지수를 급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민석 씨가 우리 민우에게 생명을 주신 거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당연한 일을 한 거지요. 민우한테도 형이 생겨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한편 탈주했다가 다시 잡힌 박춘자에게는 무기징역이라는 엄벌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에서 박춘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민서가 하고 아들 이름만 부르다 끌려나갔습니다.
시누이 미진도 감옥에서 마약 금단 현상 때문에 온몸을 덜덜 떨며 비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성공의 기쁨을 직원들과 나눴습니다. 전 직원에게 주식을 나눠주며 여러분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민석이 사고를 당했던 도로 옆 땅을 몽땅 사들여 커다란 숲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민석의 숲이라 지었습니다. 민석 씨, 이제 당신 이름으로 나무들이 쑥쑥 자랄 거야. 사람들이 여기서 쉬면서 당신을 기억해 주겠지? 회사 이름도 아예 민석의 숲으로 바꾸고 모든 제품에 그 녹슨 열쇠 문양을 새겼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고생할 때 도와준 할머니들도 회사로 모셔 대접했습니다. 할머니들, 그때 저 안 도와주셨으면 저 벌써 굶어 죽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지수댁. 장하다, 정말 장해. 시댁이 훔쳐갔던 보험금과 전세금도 법으로 싹 다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 돈의 침 한 번 뱉고는 모조리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해버렸습니다. 진혁 씨, 그 더러운 돈은 한 푼도 내 몸에 묻히고 싶지 않아요. 좋은 데 써서 민석 씨 복 빌어주는 게 최고예요. 지수는 매주 일요일마다 무료 급식소에서 국자를 들었습니다. 시장 아줌마 지수로 돌아가 정성껏 국을 퍼주며 웃었습니다. 감옥에서 박춘자가 매일같이 용서해달라고 편지를 보냈지만 지수는 단 한 통도 읽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그 편지 뭉치를 마당 화덕에 던져버렸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지수가 시원하게 내뱉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다. 당신하고 엮인 악연 여기서 다 태워버릴 거야. 주말에는 진혁과 서준이를 데리고 그 옛날 폐창고를 찾았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지만 지수가 처음 열쇠를 꽂았던 그 철문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서준아, 여기가 엄마가 처음으로 아빠 편지 보고 울었던 곳이야. 여기서 장을 담그며 너를 키웠단다. 지수는 그 창고를 박물관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유품도 녹슨 열쇠도 외조부의 비법서도 다 이곳에 모셔두기로 했습니다. 지수가 창고 한가운데 서서 지붕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을 받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민석 씨, 보고 있지? 나 약속 지켰어. 우리 서준이 당당하게 잘 키울게. 시원한 바람이 숲을 지나 들판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고 남편이 보내주는 따뜻한 위로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세계식품 엑스포 시상식장이었습니다. 천장까지 솟은 유리돔 아래 전 세계에서 온 수천 명의 사람이 객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대형 화면에는 올해의 혁신가 후보들이 올랐고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올해의 혁신가 대상, 대한민국 민석의 숲 대표 한지수. 수천 명의 박수 소리가 천장을 뚫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장 기세는 그 옛날 식탁 위에 버려졌던 녹슨 열쇠 모양을 본뜬 금색 브로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진혁이 지수의 손을 한번 꽉 쥐어주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지수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가 객석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외국인이 지수를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가장 시커멓게 녹슬어 있을 때 저는 이 열쇠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열쇠가 저를 오늘 이 가장 빛나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지수가 목걸이 펜던트에서 녹슨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는 세월의 때가 벗겨져 금빛처럼 반짝이는 그 열쇠 위로 눈부신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10여 년 전 저를 버린 사람들은 이 열쇠가 쓸모없는 쓰레기인 줄 알고 제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 뒤에는 남편이 남긴 지독한 사랑이 있었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쇠가 녹슬었다고 버리지 마십시오. 그 열쇠로 어떤 문을 열지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천 명이 일어서서 지수를 향해 환호를 보냈습니다. 지수는 트로피를 가슴에 꼭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수는 남편의 고향에 세운 녹슨 열쇠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갈 곳 없는 아이들과 미혼모들이 당당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희망의 터전이었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우리랑 같이 장 담가요. 아이들이 지수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지수는 거창한 대표실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마당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메주를 소금물에 넣는 지수의 손놀림은 10여 년 전 그 폐창고에서 홀로 울며 장을 담글 때와 똑같이 정성스러웠습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곁에서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던 날 감옥에 있던 박춘자가 숨을 거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 씨, 박춘자가 죽었답니다. 시신을 거두시겠습니까? 지수가 창밖을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무연고로 처리해 주세요. 제 남편을 죽이고 제 아들까지 해치려 했던 사람입니다. 저와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남일 뿐이에요. 지수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끝내 외롭게 사라졌고 그것이 지수가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신우이 미지는 지방시장통에서 남의 신문을 빌려보며 지수의 성공 기사를 보고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젖은 신문지로 채소를 싸며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가슴을 쳤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지수와 진혁의 결혼식은 작은 성당에서 소박하게 열렸습니다. 서준이와 민우가 앞줄에 앉아 박수를 쳤습니다. 진혁이 지수의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지수 씨, 늦었지만 이제 평생 당신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게요. 고마워요, 진혁 씨.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사랑을 믿게 됐어요.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서준이는 어느덧 돌아가신 아빠 민석을 쏙 빼닮은 듬직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아빠처럼 멋진 사람 돼서 엄마 회사 더 크게 키울 거야. 지수는 서준이의 듬직한 어깨를 두드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옛날 그 폐창고는 이제 발효박물관이 되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매일 아침 그곳에 나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보세요. 이 녹슨 열쇠가 제 인생을 바꿨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문은 스스로 여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법이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지수와 진혁 그리고 훌쩍 큰 서준이는 노을 지는 바닷가 언덕에 앉았습니다. 서준이가 주워온 예쁜 조개 껍데기를 보며 지수가 민석이 좋아하던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10여 년 전 빗속에서 떨며 배를 감싸 안았던 그 어린 며느리는 이제 온 세상에 희망을 주는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지수가 목걸이 펜던트를 만지며 바다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인생의 문은 내가 연다. 민석 씨, 나 정말 잘 살고 있지? 지는 해가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멀리 녹슨 열쇠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 켜지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텅 빈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녹슨 열쇠 하나. 그것은 버림받은 며느리에게 던진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 열쇠를 목에 걸고 일어섰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쓰레기를 치우면서도 사채업자에게 쫓기면서도
불길 속에서 남편의 유품함을 끌어안으면서도 지수는 한 번도 그 열쇠를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지수에게는 남편이 남긴 사랑이 그 문이었고 아이의 숨소리가 그 문을 두드리는 힘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손에도 열쇠가 하나씩 들려 있을 것입니다. 비록 녹이 슬었더라도 버리지 마십시오. 그 열쇠가 어떤 문을 열지는 오직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